풀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학습지를 못 나눠준 반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다시. 네, 118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 보시고 나머지 나중에 등교했을 때 학습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칸트와 공리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에서 볼 때 도덕적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각각의 이성적 존재자는 자신의 의지인 모든 준칙이라는 말, 준칙은 개인적인 규칙이라고 했죠. 칸트가 쓰는 말이에요. 들을 통해 보편적인 법칙. 네, 칸트는 준칙을 먼저 세워서 그것이 정언명령에 맞는지 두 가지 인격주의와 보편주의 이 두 가지에 따라 통과가 되면은 도덕법칙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 각자가 자기 자신을 및 다른 모든 이들을 결코 하나 수단이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준칙이라는 것, 경륜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두 가지 정언 명령을 통과해야 돼요. 보편주의, 인격주의. 그것이 보편화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인간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는지. 여기 보면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동시에라는 말, 이 동시에라는 말이 수단으로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게에 가서 점원에게 이 물건 얼마예요? 이거 물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는 수단으로서 대합니다. 그런데 수단으로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을 목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과해야지만 준칙은 도덕법칙으로 승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칸트. 자, 1번. 타인에 대한 순수한 동정심을 원천으로 삼는 행위이다. 동정심은 그거죠. 휴미 얘기했던 거죠. 자, 보편적 도덕법칙보다 자신만의 준칙, 보편적 도덕법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번에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법칙에 따른 행동이다. 네, 이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랑은 다른 말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표현할 수 있고 종교적인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은 이 율자가 규율이라는 뜻이에요. 규율. 스스로 규율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칸트는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했어요.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물론 이 규칙은 도덕법칙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 스스로 그거를 따르는 거야. 왜? 이 도덕법칙을 존경하고 이거에 대한 경외심, 승고한 마음이 있어서 이거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의무에 맞으며, 예, 의무라는 것은 도덕법칙에 따라 그런 의무를 말하는 거죠. 자연적 경향성에 어긋나지 않은 행위이다. 자, 이게 틀릴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선지예요. 의무에 맞는 것이 있고, 자, 의무에 맞는 것. 자,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행동했어요? 근데 내면은 의무로부터 나오지 않았어. 뭐냐면은 의무를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해야지 장사가 잘 되니까 겉보기에 의무에 맞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 것은 진정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했죠. 의무로부터 진정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 이게 진정한 도덕적 행동이다. 이건 안 돼요. 자, 겉으로 의무에 맞는 것은 도덕적 행동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5번. 이성적 존재자들의 행복 증진이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행복과 무관하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 지지할 관점. 공동체 이익은 도덕 용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다. 공동체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이다. 자, 여기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 합산하는 거죠. A의 이득과 B의 이득과 C의 이득, D의 이득 한 명 한 명 다 더해서 이게 공동체 이득이라. 자, A의 쾌락이랄 수 있죠. B의 쾌락이고. 모든 쾌락을 점수 내서 더해서 전체 공동체 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마치 투표할 때 투표수가 가장 많은 투표수가 나온 A 후보는 뭐 전체로 쾌락 더하니까 뭐 50표를 얻었다. B 후보는 뭐 20표를 얻었다. 그럼 A 후보를 뽑는 것이 공동체의 가장 큰 이득 점수를 얻을 수 있잖아요. 무려 50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A 후보를 뽑는 것이 공리주의에 맞고 공동체 이득이 된다. 즉 이런 생각은, 이런 총합이라는 이런 생각은 우리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어떤 행위가 공동체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클 경우, 이거는 공리, 여기다 아예 나와 있네. 이 공리가 공적할 때 공이고 이로울 리예요. 이게 공공 아니에요. 이거 누가 이렇게 여러분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동체 이득 이거 아닙니다. 한자가 달라요. 뭐 여기 공동체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한자가 이렇게 함께 공이에요. 근데 이거는 공적 어떤 이득 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AO 쾌락과 고통은 양쪽으로 계산될 수 있다. 네, 요게 벤담의 의견 맞죠?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 자체에 내재해 있다. 요게 아니라고 했죠. 행위 자체를 보는 거는 벤담이 아니라 칸트의 의견이죠, 이거는. 네, 벤담은 이 사람 공리주의의 벤담이에요.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통한 이득을 보는 거죠. 틀렸고. 각 개인의 쾌락은 사회 전체 행복과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과 입법의 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에서 볼 때 기억에 대한 설명. 선의지는 보석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도 온전하게 빛난다. 자, 이 선의지는 아까 설명했던 칸트의 용어인데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바로 선의지예요. 자, 그럼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원래는 좋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좋음의 대상은 도덕 법칙입니다. 칸트에게. 법칙이 제일 좋은 거야. 그것은 하늘에는 자연의 흐름, 자연 법칙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도덕 법칙이 있다. 그것은 감탄하고 놀라움을 나한테 준다. 그래서 보석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도 온전하게 빛난다. 유익함이나 무익함은 마치 보석 장식대와 같이 것으로 선의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선의지는 그것을 실현하거나 성취한 것. 내가 만약에 봉사를 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성취가 없어도 성취한 게 없어도 도덕법칙 지켜서 별로 도움이 안 돼도 그것은 상관없어. 뭐냐? 그 자체로 선한 거야. 자, 도덕법칙을 따른 행위를 반복적으로 형성된다. 반복함으로써 형성된다. 이거를 반복하는 습관화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이거는 칸트인데 칸트가 말하기를 선의지라고 하는 어떤 도덕법칙에 대한 의지는 선험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선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험 이전이야. 이게 먼저 그리고 경험, 이제 험자예요. 경험 이전에 경험하지 않고도 발견될 수 있는 게 이 선의지입니다. 약간 선천적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설명은 반복한다는 것은 경험이죠.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의지입니다. 이거를 선험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2번,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에게 의무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죠. 의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칸트를 뭐라고 하냐면은 의무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의무론적 윤리설. 의무론 하면은 칸트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3번, 인간이 동물과 달리 도덕적 존재로 불리는 근거이다. 네, 맞습니다. 이 선의지가 있기 때문에 동물과 차별성이 있죠. 그러면 칸트는 동물과 인간을 구별을 한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은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막 학대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자, 어떤 행위를 그 자체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한다. 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 자체가 옳아요. 자체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 행위가 옳다. 그 자체로서 절대적 가치를 지닌 도덕적 소질이다. 자, 좀 생소한 말이 있죠. 소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타고난 능력이에요. 기질 이렇게 여기서 보면 타고났다. 그러니까 너 운동 소질이 있네, 음악 소질이 있네라고 했을 때는 너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라고 이게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향한 의지는 인간에게 타고난 겁니다. 도덕적인 영역에서 타고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의지 자체는 무조건 옳아요. 그 자체로서. 그리고 예를 들면 친구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기분 나쁘고 사람들이 너 왜 그 말 왜 했어? 라고 비판을 하더라도 칸트라면 당당하게 나는 거짓말하지 않은 거야. 그 자체로 옳은 거야 라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4번 보겠습니다. 자, 근대서양 수상가 입장에서부터 도덕법칙만이 칸트네요. 존경의 대상일 수 있고 명령이 될 수 있다. 도덕법칙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왜 돕냐?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법칙을 존경해서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명령이 될 수 있다. 도덕법칙이 나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도덕법칙은 내가 세운다고 했죠. 내가 스스로 세우고 내가 스스로 복종하죠.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법칙뿐이다. 법칙에 의해서만 의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관적으로 보면 나의 모든 경향성을 포기해서, 경향성이라는 말은 감정적인 부분을 말해요. 욕구. 나 저 사람 도와서 나 잘 돼야지. 왠지 저 사람을 돕고 싶다. 그런 욕구에 의해서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휴문 그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경향성을 얘기하죠. 포기하더라도 그 법칙을 따르겠다는 준칙이다. 자, 이거는 위정척사들의 의병 활동.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이면 공무 집행방해.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말은 의무죠, 의무. 자, 그러면 1번 신이나 자연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활동이 더. 요거는 의무라는 것은 자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 대한 거죠. 틀렸고, 타인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자연적 감정이 아니라고 했죠. 법칙에 대한 존경심, 네, 맞습니다.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부터예요. 예, 거기에서 비롯된 이거를 이제 동기죠. 그런 동기로 움직여야 됩니다. 동기라는 것은 움직이게 되는 계기를 동기라고 표현하는데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또 비롯된 행위의 필연성이야. 이 필연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거야. 무조건 그래야 된다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인 게 아니라고 했죠. 보편적인 거니까 개인의 주관적인 부분은 아니고.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아닙니다. 자연적 경향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 자, 도덕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를 구분하는 것이 이둘 간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과 행복의 원리를 구분하는 것은 이것이 대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순수한 실천 이성은 우리가 행복에 대한 모든 욕구를 포기할 것을 의욕하는 것이 아니다. 너 행복하지 마. 너 거짓말 하지 말고 남을 돕고 그런 것만 지키고 네 감정, 행복할 감정은 포기해.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욕하는 바는 오직 의무가 문제가 될 때는 자, 의무냐, 행복이냐 이 두 가지가 갈등되는 경우가 있죠. 뭐 남을 도와라. 근데 내가 이제 나는 피곤할 때가 있어. 나 피곤. 예를 들면은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거 의무.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건 의무고 나는 좀 쉬고 싶은 건 나의 행복이죠. 이 두 가지가 갈등하면 요것이 중요하고 요거는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자리가 평소에 있으면 내 행복을 돌보는 것 요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의무일 수 있어요. 너 자신을 잘 돌봐라. 그건 나의 행복도 지킬 수가 있죠.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공리의 원리는 고통과 쾌락이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하는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러한 종속을 이성과 법의 손길로 더없이 행복한 구조를 세우려는 목적을 지닌 체계의 토대라고 가정한다. 자, 우선은 고통과 쾌락이라는 것이 우리를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거 있죠. 그렇죠. 우리는 고통과 쾌락에 따라 끌리죠. 여러분, 고통이라는 거 여러분이 짓누르면 어때요? 몸이 아픈 것, 여러분은 힘들게 하면은 여러분은 그쪽을 안 하고 도망가려고 하죠. 쉬려고 하죠. 쾌락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가 있죠. 그럼 나도 모르게 그쪽을 끌려가서 그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거를 벤담이 두 군주라고 했어요. 군주라는 건 왕이죠. 두 왕이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는 측정 가능하며 이제 여기 나왔네 양적 공리주의인 벤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쾌락은 높이고 고통은 낮추는 쪽으로 법을 만들어야 돼요. 이성으로. 자, 벤담입니다. 자, 가브레의 입장을 다음 그림처럼 표현할 때 A는 칸트만의 입장이죠. 도덕은 행복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수단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 칸트만의 입장 맞습니다. 그러면 벤담은 뭐냐? 수단이다라고 합니다. 벤담에 의하면은 도덕은 행복이에요, 그냥. 뭐라고 했어요? 도덕의 원리. 도덕의 원리가 뭐예요? 도덕의 원리. 도덕의 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모두가 다 행복한 거예요. 쾌락이에요. 쾌락이라고 표현합니다. 벤담은 쾌락주의를 계승했기 때문에 도덕은 이퀄 쾌락이다. 이거는 에피크로스도 그렇게 얘기했죠. 덕이라는 것은 도자만 뺀 거야. 쾌락이다. 자, 그래서 X 수단으로 봅니다. 벤담은 인간은 스스로 스스로 도덕의 원리를 수립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칸트는 가능하다고 보죠. 스스로 수립하죠. 벤담도 수립하죠. 공리의 원리를 만들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다. 없다라고 하니까 칸트는 X 그리고 벤담은 X 틀렸습니다. 누구나 따라야 할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이것도 많이 여러분 틀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칸트는 보편주의 배웠으니까 맞죠. 그럼 공리의 원리도 보편적인 겁니다. 혼자만의 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는 거. 이걸 보편성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이거 왜 공리주의가 등장했냐? 그때 당시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빈부격차가 되게 심해졌어요. 부자들은 굉장히 잘 돈을 많이 벌고
그 외 사람들은 어렵게 살게 됐죠. 이런 걸 보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행복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공리의 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괜찮은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입니다. 도덕적인 행위는 이성적인 판단과 무관하다. 이거는 봐봐요. 이제 벤담을 비롯한 경험주의들도 이성 얘기합니다. 이성 중요해요. 근데 첫 번째는 감각과 감정. 이게 더 중요하죠. 이게 1순위고 경험주의자들은 이성은 2순위예요. 여튼간 이성 중요합니다. 이성주의자들은 이성 자체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니까 무관하다 둘 다 X입니다. 둘 다 이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람과 가불이 제시할 수 있는 견해. 최대 행복의 원리는 이거는 뭐 공리주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공리주의는 2명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에 비추어 나머지 모든 것은 이것이 도움이 될 때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죠. 목적을 따져보는 거죠. 자기 의식과 자기 관찰의 습관을 지닌 사람들은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선호하며 질과 양, 질, 양 이 2가지를 비교하여 질을 선호한다. 밀이네요. 여러 문제 풀 때 최대 행복이 원리한다고 무조건 벤담하면 안 됩니다. 밀은 밀만의 질적 공리주의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갑은 도덕과 행복은 상충할 수 없음을 바르게 알고 있다. 자, 갑은 칸트죠? 도덕과 행복은 상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뭐 항상 조화롭다 라는 것을 칸트가 아니야.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칸트는 상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덕과 행복은 경우에 따라 두루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 갑은 행위의 동기가 도덕 판단의 기준임을 모르고 있다. 알고 있죠.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칸트는. 모르는 게 아니죠. 을은 도덕의 목적이 행복의 증진이 있음을 모르고 있다. 알고 있죠. 벤담도 행복의 증진이라고 보고 있다. 을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함을 바르게 모르고 있죠. 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니까 갑을은 인간의 행복 추구는 정당화될 수 있음을 바르게 알고 있다. 네, 칸트도 행복 추구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행복 추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는 도덕 법칙. 을은 말할 것도 없고. 5번입니다. 문제가 어려워요. 자, 7번.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와 도덕적으로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나에게 그들이 약속한 것을 약속한 자의 약속받은 자, 채무자의 채권자. 각각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상황을 따져보네요. 나에게 조건부 의무. 조건부 의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하는 의무이죠. 조건부 의무에는 뭐가 있냐? 약속 어길 수도 있죠. 성실, 호의에 대한 감사, 선행, 정의, 자기계발, 해악 금지. 경우에 따라 어길 수도 있다. 처음에는 그냥 충돌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실제적 의무가 돼요. 그 자체로 지켜야 돼. 하지만 충돌할 때는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로스입니다. 로스. 현대 칸트주의. 자, 그러면 5번이 답입니다. 그 상황에서 더 중요한 의무는 직관적으로 선택한다. 뭘 선택할지 직관적으로 선택한다. 저번에 약속이냐 사람 구하기냐 라고 선생님 설명했죠. 좀 글씨가 사람 구하기. 그러면 직관적으로 요게 1순위, 요거 2순위. 답은 5번이에요. 자, 8번 보겠습니다. 가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리의 원리는 개별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준수해야 할 적절한 도덕 규칙. 규칙에다가 공리의 원리를 규칙에다가 적용해야 된다. 그것이
전체를 행복하게 할 규칙이냐.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라 라는 규칙을 세워서 행동하자는 게 규칙 공리주의예요. 근데 행위 공리주의는 매번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매번 개별 행위에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공리 원리는 어떤 행위가 행복을 증진시키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를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도덕 원리다. 시인이라는 말은 옳다고 인정하는 거, 그르다고 부인하는 거. 자, 1번 가는 개별적 행위의 공리 계산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아니죠. 힘들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규칙 공리주의를 내세우는 거죠. 가는 과거 경험에서 공리가 입증된 규칙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과거 입증된 규칙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다음에도 또 쓸모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는 행위자의 동기나 의지를 도덕 판단 기준, 동기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과를 본다고 했죠. 나는 한 사람의 쾌락이 다수의 쾌락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요것도 아니에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 원리를 다수의 쾌락을 중요한 원리로 보고 있죠. 자, 답은 5번입니다. 가난은 좋은 결과, 둘 다 좋은 결과를 산출하는 거 맞아요.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